일본이 한국을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이가 없네요.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인 캐나다 스케이팅 코치는 일본의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되어서 감격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나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코치를 맡았던 올리비아예요. 캐나다는 스케이팅 강국으로 많은 나라에서 전지 훈련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2023년에도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캐나다의 캘거리로 전지훈련을 왔어요.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한 캘거리는 심폐지구력이 요구되는 종목의 선수들이 즐겨 찾는 훈련지로 경기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의 체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캐나다는 매년 겨울이면 눈 덮인 도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도시 공원, 연못, 운하가 경치 좋은 스케이트 코스와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곤 해요. 이러한 공공 스케이트장 중 다수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번거롭게 주차할 필요 없이 쉽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해요. 캐나다에서는 어릴 적부터 수영과 스케이트는 기본적으로 배워서 저도 스케이트를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케이트를 좋아해서 겨울이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게 일상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말리지 않으셨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스케이트와의 인연으로 운명처럼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날개를 단 듯 꿈을 펼쳤어요. 각종 세계대회를 휩쓸면서 많은 메달을 땄어요. 저는 국가대표로 스피드 스케이팅의 강국인 캐나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더욱 연습에 매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훈련을 하다가 속도를 높여 코너를 돌던 중 앞 선수가 넘어져서 그걸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펜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엉덩방아를 찍고 꼬리뼈가 골절되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승승장구하던 국가대표 선수가 하루아침에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료 선수들과 감독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스케이트밖에 모르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퇴원하고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게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케이트를 타는 빙판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연습하는 스케이트장을 찾아가서 뒤에서 몰래 보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가끔 그렇게 스케이트장에 가서 동료들의 연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감독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얼른 닦고 감독님을 만났어요. 감독님은 얼마 전부터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또 오면 해줄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고 했어요. 제가 워낙 스케이트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셔서 선수가 안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떤지 물으셨어요. 제가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서 조금 놀랐어요. 감독님은 제 실력이 뛰어나고 노력파라서 가르치는 일도 잘 맞을 거라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저는 고민 끝에 감독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국가대표로 만드는 코치의 길을 걷기로 했지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해서 가르치는 일도 즐거웠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면 제 일보다 더 기뻤어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나라에서 코치로 와달라고 스카웃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선수로는 고다이라 나오라는 선수가 가장 유명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국의 이상화 선수에게 매번 메달을 놓쳐서 안타까웠는데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고다이라 선수가 1위를 해서 체면은 살렸거든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결승에서 결승선의 4분의 1을 남겨두고 넘어지면서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기도 했지요. 안타깝게 캐나다에 메달을 빼앗겨서 아쉬워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게 캐나다에 패배하고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인 저에게 코치로 와달라고 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자기네 나라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때의 서력을 다음 경기에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의 간절함에 코치로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일본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하려고 하는데 공항 직원들이 저를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이유를 물었지요. 제가 하고 있던 금목걸이 때문이었어요. 제가 일본으로 가기로 확정되었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아시아 쪽 나라는 금을 좋아한다고 선물로 금목걸이를 주셔서 차고 왔어요.
목에 차고 있던 거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입국했어요. 요즘 밀수 때문에 일본이 예민하다고 하면서 왜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냐고 하면서 몸을 수색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스케이트 협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 마중 나갔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항으로 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입국하자마자 공항 대기실로 불려가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스케이트 협회에서 관계자가 오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금목걸이를 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몸수색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여곡절 끝에 공항을 빠져나와서 훈련장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갔어요. 공항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도 너무 멀어서 한참을 이동하고 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시작도 전에 진이 빠졌지요. 훈련장은 생각보다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시설이 오래되어 낡은 부분은 그렇다 쳐도 빙상장의 온도 조절이 잘 안 되어 빙질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관리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일본 선수의 코치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기로 했지요. 사실 일본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는 고다이라 선수 외에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스카우트했구나 싶었지요. 저는 선수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학생들을 만나서 저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의 실력으로는 메달권에 들기 힘드니까 한국의 이상화 선수를 모델로 해서 훈련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올림픽 때도 일본이 1위를 했는데 왜 한국 선수를 모델로 훈련을 하냐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해당 종목 기준으로 가장 많은 월드컵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세계 기록을 밥 먹듯 경신하던 독일의 전설적인 선수인 예니 볼프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화려하게 등장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부문에서 다시 금메달을 획득하여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거둔 세 번째 선수이기도 하고요. 한국 선수로는 물론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이루고 10여 년간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빙속 여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최강자로 군림했던 레전드급 선수거든요. 이상화 선수가 12년 만에 금메달을 처음 딴 고다이라 선수보다는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보다 일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 선수를 모델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스케이팅이 개인이 하는 스포츠이지만 각각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뭐든 자기 먼저 해달라고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부모님이 훈련장으로 찾아오는 일이 빈번했어요. 저는 훈련을 하는 시간보다 부모님과 면담하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었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끝이 없었어요. 정말 훈련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거면 저를 왜 데리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일본 코치들이 여러 번 바뀔 수밖에 없었구나 싶었지요. 저도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생겼어요. 훈련하다가 학생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서로 조심하자고 얘기했는데 한 학생이 1등을 하겠다고 무리해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저는 골절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저를 관리소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스케이트를 타면서 손가락을 살짝 베인 거는 큰일도 아니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위급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학생이 이기겠다고 무리하고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억울했지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돌아서는데 정말 비참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지요. 이렇게는 지낼 수는 없었어요. 협회에 얘기해서 코치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담당자가 바로 달려오더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를 달랬어요. 저는 제가 여기에 학생을 가르치러 온 건지 달래러 온 건지 모르겠고 부모들의 이기심과 질투를 상대하는 것도 지친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협회와 얘기해서 연봉을 더 올려주겠다고 저를 회유했지요. 하지만 저는 돈을 더 준다고 여기 남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담당자는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한순간도 더 일본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학생과 부모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한국 선수를 모델로 연습하는 게 싫었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코치가 와도 오래 적응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일본에서의 코치 생활은 상처만 남고 끝나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을 떠나면서 캐나다로 바로 가지 않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저를 위한 힐링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행지를 고민하던 중에 이상화 선수의 나라인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일본 학생들이 매일 한국이 별로라고 욕만 해서 정말 그런가 싶은 마음에 확인하러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일본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저는 지체 없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한국으로 갈 때는 한국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긴장과 설렘의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어폰을 가져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면서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상냥하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어폰을 가져다 주었어요. 원래 승무원들은 다 친절하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오갈 때마다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불편하지 않은지를 챙겨주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거기에 예쁜 얼굴에 미소까지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 시설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도착과 동시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던 게 너무 신기했어요. 역시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구나 싶었지요. 입국 심사를 할 때도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함 없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항에서 입국할 때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제가 짐을 찾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로비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분이 다가와서 어디를 가는지 물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껴보려고 인사동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직원에게 인사동으로 간다고 하자 상세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거기에다 큰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게 힘들 테니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보내는 서비스가 있다면서 알려주었어요. 엄청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지요? 만약에 그분이 안 알려주셨으면 저녁에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 힘들게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녔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짐을 호텔로 붙였어요.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외곽에 있는 공항에서 보통 도심까지 가려면 차량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참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공항 지하철역으로 이동해서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역이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는 것이 신기했어요. 기분 좋게 지하철을 기다렸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자주 있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목적지까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얼마 전에 최대 도시 토론토의 광역 전철망이 갑작스러운 전산장애로 오후 한때 전철 운행이 마비됐던 적이 있어요. 전철망은 오후 2시간 30분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저녁 무렵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열차 운행 간격이 30분에서 60분 단위로 연장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때 저는 거기에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그런 일이 있어서 불평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도 참 안전해 보였어요. 캐나다에서도 일부 역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인사동에 도착했어요. 인사동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라고 들었어요. 한국 관광지 중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요. 거리 곳곳과 골목에는 화랑, 전통공예점, 고미술점,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등이 있었어요. 많은 음식점들을 보니 배가 고팠어요. 저는 평소 매콤한 음식을 좋아해서 근처 닭갈비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닭갈비는 2인분 이상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망을 해서 뒤돌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한 명이라서 2인분을 주문할 수 없다고 하자 괜찮다고 하시면서 1인분만 주문해도 해주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맙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닭갈비 1인분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주머니께서 물김치랑 부침개, 샐러드 등 다른 메뉴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닭갈비를 주문한 거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반찬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1인분만 주문한 것도 죄송한데 반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우동을 먹으러 갔는데 우동 한 그릇만 달랑 나오길래 단무지를 달라고 했더니 반찬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단무지 하나도 추가로 돈을 내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찬을 공짜로 주시다니 말도 안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모자라면 더 주시겠다고 하니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인심이 좋구나. 인심 좋은 식당 주인분을 만나서 너무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다음 코스로는 경복궁을 가보기로 했어요. 경복궁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왕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명소 중 하나예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이드 투어를 미리 신청했어요. 가이드 투어는 외국어로 제공되어서 경복궁과 조선, 왕조의 역사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경복궁은 경치도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 없었어요. 특히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복을 대여해서 입는 것이었어요. 곱고 아름다운 한복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었어요. 한복 대여점으로 가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경치에 취해서 실컷 돌아다녀서 구경했어요. 제가 혼자 한복을 입고 구경하고 있는데 여대생으로 보이는 한 분이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감동이었고요. 감사 인사를 하고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 보니 좀 피곤했어요. 잠시 쉬고 싶어서 카페를 찾아갔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카페는 의자도 푹신하고 잠시 쉬었다 가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보는데 사진을 찍느라 배터리가 다 되었어요. 걱정스런 마음에 카페 종업원에게 돈을 내고라도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웃으면서 핸드폰 충전은 무료라고 하면서 충전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었어요. 무료로 충전도 할 수 있어. 너무 좋구나 생각하면서 충전기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충전하는 곳에 여러 대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여기에 두면 누가 핸드폰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웃으면서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핸드폰도 모두 주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놓고 커피를 마시는 내내 그곳만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이 충전기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자기 핸드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고 보니 친구들에게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을 때 한국은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거의 없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카페를 둘러보니 자리에 핸드폰이랑 심지어 노트북까지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한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지요. 일본에서 학생들 말만 믿고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고 안 좋은 곳이구나라는 선입견을 가질 뻔했어요. 왠지 한국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미안할 정도였어요. 카페에서 잠시 충전도 하고 쉬면서 한국에 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일본이 아닌 한국 코치로 왔으면 어땠을까?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이곳에서 먼저 코치 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도망치듯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화 선수가 10년도 넘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행으로 한국을 오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지고 안 좋은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채 캐나다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다시 꿈이 생겼어요. 한국인의 문화의식,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마음 등 여행으로 잠시 온 한국에서 느낀 감정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한국의 대표팀의 코치로 오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악몽 같았던 일은 잊고 캐나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꿈을 키워보려고 해요. 스케이트라면 치가 떨렸던 제가 다시 마음을 먹게 된 건 이번 여행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의 여행 동안 저의 운명을 바꿀 만한 시간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올리비아가 보내온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도 올리비아가 다시 한국에 와서 대표팀 코치를 맡게 되기를 응원할게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 튜브의 지수였습니다.